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7번째 시간입니다. 진양은 자신의 후원자인 회관 신윤국 선생님이 홍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홍은 형무소로 달려가지만 치안유지법 위반자라 면회를 거절당합니다. 진양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나타샤의 책 여행 함흥으로 떠나봅니다. 함흥장 조우. 여기 시장 아마이들은 무척 억세서 물건 흥정하고 안 사면 봉변을 당하기 일쑤니 조심해야 해. 아마이 말을 듣고 보니 시장 상인들은 아바이들보다 아마이들이 더 많았다. 몸도 말투도 억세고 다부져 보였다. 어물전, 야채전, 정육전, 생활용품전, 곡물전, 농기구전 등등 여러 다양한 전들이 나름 질서 있게 펼쳐져 있었다. 우리 국수 먹을까? 아마이는 내 손을 이끌고 국수집으로 데려갔다. 아마이가 만든 국수 맛이 일품인데 왜 남의 집에서 먹자고 하세요? 농기구전 옆 국수집에는 삿갓을 쓴 영감들 몇몇이 투박한 북간말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돋보기를 써고 있었다. 이 집 국수 맛하고 내 국수 맛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아마이는 그냥 시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시장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수집 안으로 들어서자 영감들이 피우는 담배 냄새와 수육을 삶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돋보기를 쓴 영감들이 모두 안경 너머로 우리를 한번 헐깃 쳐다보았다. 아마이는 상관없다는 듯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안경 너머에 있는 영감들의 코가 무척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한 영감은 널쩍하니 뭉툭하게 생겼고 또 한 영감은 안장구처럼 잘록한 코였고 또 한 영감은 거칠고 투박한 코였다. 다양한 모양의 코에 돋보기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세월의 끝자락에 있는 영감들의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런데 구석진 테이블에 한 젊은 남자가 국수를 먹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는 않지만 영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마이가 그 남자를 아는지 인사를 했다. 선생님, 또 시장 풍경 낚으러 나오셨나 봐? 그는 고개를 들어 답례를 했다. 아마이, 그동안 잘 계셨지요? 그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나에게 눈길을 돌렸다. 우리 집 손님이에요. 참 곱지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백석이라고 합니다. 백석은 엉거주춤 일어나 나에게 인사를 하고는 다시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백석이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놀라움을 애써 감추며 말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국수가 나왔다. 백석은 국수를 먹으며 이따금 무엇인가를 메모하기도 했다. 아마이는 백석에 대해 내게 소곤소곤 말해주었다. 영생고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경성에서 무슨 신문사에 근무하다가 일로 왔다는데 참 미남이지? 게다가 시를 쓰는 시인이라네. 시간이 나면 저렇게 글을 쓸 소재를 찾아다닌대. 내가 끓여준 국수를 아주 좋아해서 우리 집에도 간혹 들러. 나는 가슴이 방망이질했다. 올 1월에 겨울 방학을 맞아 일본에서 귀국해 집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오빠의 책상에 백석의 사슴 시집이 있었다. 나는 그 시집을 펼쳐보며 말했다. 두꺼운 법 관련 책들만 읽는 오빠가 웬 시집이유? 이 시집은 보통 시집과는 달라. 예전에 우리 집을 방문했던 백기행이란 친구 기억나지? 왜 네가 매일 갖고 다니는 테스 책의 주인 말이야. 그 친구가 낸 시집이야. 백부 한정판인데 운 좋게 내 손에 들어온 거야. 그때 나는 그 시집을 빼앗다시피 해서 지니고 다녔다. 나는 국수를 먹으면서 백석을 헐깃 보았다. 그는 국수를 옆에 두고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아마도 노인들이 하는 얘기를
받아 적고 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 저 모습. 옛집 뒷뜰 들마루에 앉아 책을 읽던 그 모습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어여쁜 한이가 아니니까. 내 가슴은 놀란 토끼처럼 계속 쿵쿵 뛰었다. 국수 맛이 어떤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이가 국수 맛이 어떠냐고 내게 살짝 물었다. 나는 얼떨결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렸다. 아니, 왜 그리 녹슬리는 사람처럼 앉아 있어? 국수 맛이 어떠냐고. 국수 맛은 역시나 아마이 국수 맛을 따를 수가 없죠. 살얼음 동동 뜬 잘 익은 동치미랑 먹는 아마이 국수 맛은 내가 이제껏 먹은 국수 맛 중에서 일품이었어요. 그래? 국수는 쫀득한 질감도 중요하지만 육수의 그 맛이 판가름이나. 아마이의 시장 조사는 계속되었다. 하숙집과 국수집을 겸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전문 국수집을 차려볼 계획이라고 했다. 아마이는 국수집을 나오면서 백석에게 인사를 했다. 언제 우리 집에도 들러주세요. 나는 그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그는 아까처럼 또 엉거추춤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 우리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내게 눈길을 멈추었다. 나는 그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은 척 고개를 돌리고 아마의 뒤를 따라 국수집을 나섰다. 그러나 내 가슴은 요동을 치고 있었다. 아니, 내 세포 속속들이 요동을 치듯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눈길이 내 등 뒤에서 태양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아마이의 시장 조사는 계속되었다. 오후가 되니 장보러 오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시장 골목은 어깨를 부딪히면서 걸어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 상인 아마이들의 저고리 고름에 맑은 모양의 굵고 큰 금가락지가 묶여있는 것이 보였다. 아마이, 저 아마이들 앞슴에 모두 금가락지를 매달고 있는데 저것이 뭐예요? 너무 크고 굵어서 손가락에 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그건 비상용 폐물이야. 북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차고 다니는 거야. 아마이는 자기 저고리 앞섭을 살짝 들추어 금가락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비상용 폐물이라고요? 그래, 상류층 부인네들이 차고 다니는 화려하고 값비싼 폐물은 아니지만 큰일이 생길 때 사용하는 것은 같은 용도야. 부모나 자식들에게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팔아 해결하거든. 자식들이라면 아들에게요? 여긴 아들, 딸 구별 없어. 시집간 딸이라도 길거리 나앉으면 어떡해. 도와줄 수밖에. 그게 부모가 아니겠어? 어머니에게도 폐물이 있었다. 3대 독자 오빠가 장가가는 날 어머니는 장롱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폐물들을 꺼냈다. 이 폐물은 내가 시집 왔을 때 네 할머니께서 물려주셨던 것들이다. 집안이 결단나고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나가면서도 내놓지 않던 폐물이었다. 어머니는 대대로 물려받은 폐물이라 그 어떤 난관에도 팔거나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비단 옷을 입거나 폐물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일찍 여윈 과부라는 죄의식 때문이리라. 그래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폐물을 몇십 년 동안 어두운 장롱 속에 모셔두었다가 당신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던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토록 그리웠던 어머니가 갑자기 원망스러워졌다. 그동안 우리 집은 계속해서 비상체제였다. 이곳 아마이들처럼 집이 폐망하면 폐물을 팔아서라도 살아가야 했다. 우리 남매들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던 때 그것을 팔아서라도 학교를 보냈어야 했다. 다른 어떤 곳보다 교육에 가난한 얼마나 앞서가던 분이었던가. 또한 가난 때문에 당신의 딸 셋 모두 원하지도 않는 시집을 가야만 하던 때였다. 그런데도 그 폐물을 내어놓지 않다니 나는 어머니가 참으로 모질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인 줄만 알았다. 이곳 함흥에 와서야 앞선 개화 사상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조선의 유교적 가부장 제도의 악습을 떨쳐버리지 못한 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봉건 사상에 스스로를 더욱 올가맨 사람이었다. 어머니도 연료비를 받고 싶었던 것일까? 나에게 죽기 직전까지도 기생 옷을 벗으라고 한 것도, 기생이 된 것이 부끄럽다고 아버지의 함자를 어디에서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한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신 분이라도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만 어떻게든 공부를 시킨 것만 봐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에게 폐물의 용도는 오로지 아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아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 당신의 며느리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아플 때 오빠는 병원비나 약값을 지불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내 몫이었다. 그 폐물의 일부만 팔아서 날 공부시켰다면 내가 부잣집 아들이란 말만 믿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내에게 시집을 갔겠는가. 기생이 되어 결핵으로 몸져 누워있는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매일매일 사기 위해 술 취한 사내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겠는가. 어머니의 그 비싼 병원비나 약값을 위해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고 심지어 술 취한 사내들에게 두 다리를 벌렸겠는가. 연주만 하러 다녀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연애뿐만 아니라 술 자석에도 앉았다. 어머니의 그 봉건적 사상이 내 온몸을 옥죄어왔다. 숨이 막혔다. 기생을 만든 것도 결국엔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그 숨막히는 조선의 고루한 악습에 얽매여 있던 어머니. 여성으로서 가야 할 길이 오로지 현모양처가 되는 길뿐이라고. 화가 치밀었다. 여기 억세고 다부진 북간 여성들에게 내 어머니 얘기를 들려주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 나보다 더 열을 낼 것이다. 어머니는 저 시장 아마이들과 같은 삶의 투지와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에게 올바른 삶은 단지 고루한 가부장적 틀을 지키는 것이었다. 세상에, 어머니의 그 자랑스러운 개화 사상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나는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어머니가 꼭 움켜쥐고 있던 그 잘못된 사고가 우리 세 자매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는가. 테서의 어머니처럼 이것이 신이 주신 운명이라는데. 나도 모르게 도리지를 쳤다. 아니다. 나는 신이 주신 운명을 따르지 않으리라. 금화 선생님의 말씀대로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리라. 그때 마침 새하얀 사라능단의 저고리에 엷은 남빛 명주 치마를 입고 하늘하늘한 진홍빛 너울을 쓴 여자와 푸른 너울을 쓴 두 명의 여자들이 시장 구경을 하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전년들 저 꼬리치며 다니는 꼴을 좀 봐. 아마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그들이 기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조선 권본에 있을 때 입었던 삼회장이 들어간 기생 복장이 나는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는 바깥 나들이를 하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일이 있으면 흰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흰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녔다. 여자들은 리어카 자파상을 둘러보다가 한 도자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 도자전은 장목으로 4개의 기둥을 받고 부들로 지붕을 엮어 길가에 나앉은 점포다. 진열대에는 각양각색의 폐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자, 구경하세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 구경들 하고 가세요, 아가씨들. 안에도 많으니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도자전 주인은 그 많은 물건의 이름을 숨도 쉬지 않고 줄줄줄 내뱉으며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다.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자들은 아름답고 화려한 물건들을 보느라 넋이 나간 모양이었다. 여자들은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이것저것 여러 물건들을 살펴보고 달아보고 꽂아보고 있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에 비해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화려하고 너울까지 쓴 기생들의 자태는
시장거리를 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삶에 찌든 아마의 상인들이나 장을 보러 나온 행인들은 그 여자들을 헐기덜기 쳐다보고 있었다. 아마의 상인들 중에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노려보는 이들도 있었다. 갑자기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였다. 나는 허약한 체질이라 억세고 강인한 북간의 여성이 될 수는 없으니 내가 한때 배운 기생의 길로 잠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으로서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당장 숙박비를 치를 돈도 없었다. 그 무엇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옥중에 계신 선생님을 만나 배워야 내 길도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다. 기생이 되면 함흥의 커다란 연회에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연회에는 함흥의 유력한 인사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의 특별 면회를 부탁할 인사도 만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마이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물건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있던 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둘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고 진홍색 너울을 쓴 여자만이 나와 비슷한 연배처럼 보였다. 이게 뭐야? 라는 얕보는 눈빛들 중 한 명이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권번 위치를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자들은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중 진홍색 너울을 쓴 여자가 나를 다시 한번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내 이름은 홍옥이야. 넌? 난 진양이라고 해요. 보아하니 홍옥의 눈에 내가 싹수가 있어 보였던 것이 분명했다. 홍옥은 적극적으로 내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다. 좋아, 내가 오늘 건번에 들어가서 행수 어른께 네 얘기를 해놓을 테니 내일 오전에 들러보도록 해.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홍옥이 내게 함흥 건번의 위치를 알려주는 동안 다른 일행들은 여기저기 잡화점을 둘러보며 가고 있었다. 영문을 모르고 저만치 떨어져 있던 아마이가 다가와서는 아는 여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마이 손을 이끌고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나는 막연했던 길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아마이는 시장에서 사온 돼지고기를 먹기 좋을 만큼의 크기로 툭툭 잘라서 김치와 파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더니 금방 한 상 저녁을 내왔다. 아마이 손은 마술손 같았다. 칼질 몇 번에 뚝딱하면 맛깔스러운 음식이 떡하니 차려지는 것이었다. 아마이가 해준 밥이 얼마나 맛이 나든지 2그릇을 먹어치웠다. 오래간만에 입맛이 도는 것 같았다. 아마이는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을 쳐다보며 빙거울에 미소를 지었다. 아마이에게는 차마 건번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기생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실망할까봐 걱정스러웠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나의 내면이 그렇듯이 제 아무리 춘행전을 잘 추고 가야금을 잘 연주한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에게 기생은 몸을 팔아 돈을 버는 계집일 뿐이었다. 얘기가 되어 번 돈으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자신을 잘 가꾸어 나가는 수정 언니처럼 되지는 못했다. 나는 늘 당당하지 못하고 과거를 숨기려고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일본에서 후원금이 끊긴 3개월 동안에 수중에 남아있던 돈을 쪼개고 쪼개어 한 달에 25원이나 하는 하숙비며 생활비를 쏘던 터였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이내 바닥이 나서 일본에서 홍은까지 오는 차비만 달랑 들고 온 터였다. 사법고시를 준비 중인 오빠에게는 손을 벌릴 형편이 못 되었다. 게다가 오빠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이 있고 또 올케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수정 언니가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했지만 마냥 신세를 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보다도 우선은 선생님을 만나 뵙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